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는 2005년도에 실제로 경험한 기이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서울 금호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빌라의 3층에 살고 있었고요. 제가 살던 건물 옆으로는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인 동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서로 걸어서 3, 4분 정도면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그 집으로 이사를 간 뒤로는 서로 보자고 하고 30초 정도면 바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동우가 살던 건물은 1층에 미용실이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면 그 2층 전체가 단독으로 동훈의 집이었어요. 현관문 앞에는 돌바닥으로 된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는데요. 현관문도 유리문이고 마당 쪽으로 발코니처럼 양쪽으로 열리는 큰 목재로 마감된 창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제 방 창문 방향으로가 동훈의 집이라서 사생활보호창을 넘어 살짝 내려다보면 동훈의 집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간혹 창문을 열고 서로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방학 기간이었습니다. 동우를 포함한 친구들 몇 명이랑 학교 운동장에서 신나게 축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꽤나 늦은 시간이었는데 창밖을 보니까 그 사생활보호창 밖으로 동훈의 집에 불빛이 켜져 있는 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올려다봤습니다. 그때는 동우도 창문을 열어놓고 컴퓨터 앞에서 한창 게임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동훈의 집 거실 중간에 그 발코니 상단에 가려서 상체는 안 보이는데 사람들의 몸통과 다리가 여럿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많이 보였어요. 그리곤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당시 동훈의 가족이 부모님, 할머니, 동우, 그리고 누나 이렇게 5가족이었는데 제가 봤던 다리는 5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로 야, 너네 집에 손님 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게임하느라 정신 팔려서 핸드폰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우를 불러서 부르려고 다시 창문 틀에 매달리는데 그 순간 저는 진짜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5, 6개의 얼굴이 동훈의 창틀에 붙어서 저를 일제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 너무 놀라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동우한테 버디버디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수신 거부가 되어 있어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핸드폰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야, 너네 집에 손님들 왔어? 하고 물어봤더니 동우가 하는 말이 아니, 오늘 부모님이랑 할머니 큰 집 간다고 했잖아. 자고 온 데서 지금 나랑 누나밖에 없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 빨리 집 밖으로 잠깐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우가 집 밖으로 나온 뒤에 저는 진짜 장난기 없이 진지하게 제가 봤던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동우가 게임 같은 거 노는 건 좋아했어도 나름 이과적인 면모가 있어서 그런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전혀 믿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하는 말들을 전혀 믿지 않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각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밤이 늦어서 일단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저는 깊이 잠들지 못하고 다시 깨고 말았는데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운 채로 창밖을 봤는데 그 창밖이 어두운 것이 동훈의 집도 불이 꺼진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한 번 더 그 사생활보호창 너머로 동훈의 집을 내려다보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동훈의 누나가 그 현관앞 마당을 개처럼 네 발로 막 기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진짜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터질 듯이 두근거리는데 그 더운 여름에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곧장 잠자리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날은 아버지의 휴가날이라서 가족들 다 같이 오전 일찍이 당일치기로 백숙을 먹으러 가는 중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어젯밤 목격한 것들을 가족들에게 막 하나둘씩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은 제가 늦게까지 게임하느라 정신을 못 차린다며 농담 정도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곱씹으면서도 한편으론 재미있게 가족들과 물놀이도 하고 백숙도 먹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는데요. 그때 동우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야, 우리 누나 뭔가 이상해져서 집에 스님이 왔어. 요런 문자가 하나 띡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게 무슨 일인지 바로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백숙을 먹으러 간 바로 그날 오전부터 누나가 갑자기 이상해졌대요. 참고로 동훈의 누나는 저희와 5살 차이인 20살이었는데요. 갑자기 오전부터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막 뒤지더니 이것저것 맨손으로 막 입에 꾸역꾸역 쑤셔넣고 알 수 없는 주제의 이야기를 하며 네 발로 막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기행을 했답니다. 너무 놀란 동우는 울면서 누나를 말리는 한편 곧장 부모님을 호출했대요.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급하게 돌아오신 부모님은 동우로부터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듣는 한편 눈앞에 막 기어다니고 있는 누나의 상태를 보고 아니다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동네 불교 신자 아주머니를 통해서 한 스님을 급하게 모셔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천만다행히도 스님이 누나를 붙들고 연불도 외우고 기도도 하면서 천천히 누나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멀쩡하던 그 집에서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동훈의 누나가 당시 여름이라고 흉가 카페에 가입해서
이제 종종 체험기 같은 거를 구경했던 거예요. 그러다 호기심에 그 모임에 직접 나가서 흉가 체험을 하고 온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동훈에서 귀신을 봤던 바로 그날, 동훈의 누나는 전날 밤 흉가에서의 모임을 마치고 오전이 되어서 집에 귀가를 했던 것이고요. 해가 지면서 누나에게 붙어온 잡귀들이 집안에서 활개를 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사건 이후 제가 동훈의 집에 놀러 갈 때면 한동안 누나가 부끄러웠던 건지 막 저를 피하기도 했고요. 집 문지방 위로 부적들이 막 붙어있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동우랑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데 그날 그 사건 이후에 저랑 동우는 귀신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1년도에 저희 친형이 처음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겪었던 실화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마산 사람인데요. 저희 친형은 대학교도 서울에서 나오고 직장도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주거비 부담 때문에 전셋집을 구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서울 집값 비싼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형에게 돈을 보태주셨고 형은 신대방동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를 하나 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원룸을 나와 처음 이사를 하던 날 엄마가 형에게 그랬대요. 전셋집이니까 최소 2년은 넘게 머물 건데 너가 거기에 연고도 없고 하니까 이웃들에게 떡이라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얼굴도 익히고 인사도 해놔야 나중에 도움받을 일 생기면 사람들이 도와주고 챙겨준다고요. 그래서 동네 떡집에서 시루떡을 한 상자 맞추었대요. 남은 떡은 회사에 가져가서 직원들 준다고 되게 넉넉히 맞췄다고 합니다. 형은 일회용 그릇에 시루떡을 한 판씩 담아들고는 같은 건물 이웃집들을 한 집 한 집 돌고 있었대요. 4층짜리 건물이고 한 층에 마주보고 두세 대씩만 있는 집이라 떡을 돌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대요. 안녕하세요. 여기 202호 이사 온 사람인데요. 인사차 떡 좀 드리려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한 집 한 집 떡을 돌리고 있는데 이웃들 다들 너무 상냥하고 좋더랍니다. 딱 한 집만 빼고요. 바로 형네 옆집인 201호였대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네, 앞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떡 좀 나눠드리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문이 살짝 열리는데 마치 형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라도 했던 듯 문 밖으로 손만 삐죽 나오더니 일회용 접시 위에 있던 시루떡을 그대로 확 쥐어들고는 들어가더랍니다. 얼굴도 못 봤대요. 형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무슨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이 다 있나 싶더랍니다. 근데 뭐 그것 가지고 싸울 일도 아니고 그냥 기분만 망치고 집으로 들어왔대요. 그렇게 남은 짐들을 정리하고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잘 준비를 하려는데 TV를 끄고 나니까 그 옆집에서 나는
소음이 느껴졌대요. 건너집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웅성웅성 하는 느낌으로 형네 집까지 다 들렸대요. 그래서 아차했답니다. 방음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별로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회사에 다녀와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건물 복도 쪽으로 난 화장실 창 밖에서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 창밖에 누구 돌아다니면 머리통 보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서 어제부터 시끄럽더니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 옆집에요. 역시나 그날 밤 건너집은 너무나 시끄러웠대요. 이사를 한 건 형인데 마치 집들이는 그 집이 하는 것처럼 아주 시끌벅적했답니다. 형은 너무나 걱정이 많았대요. 앞으로 최소 2년은 살아야 되는데 매너가 영 꽝인 이웃이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형이 이상함을 느낀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근을 한다고 집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응? 형네 집 화장실 창문 있죠? 그게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 형 머리 위에 있더래요. 분명 어젯밤 창문 밖으로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머리들을 보았는데 그 머리통이 보일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아주 장신의 사람이라 친들 그 화장실 창이 계단 옆이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였어야 되는데 형이 본 건 좌우로 반듯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의아함을 품은 채 회사에 다녀온 형은 그날 밤도 시끌벅적한 소음에 딱 자정까지만 참다가 더 시끄러우면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자정이 됐는데도 너무 시끄러워서 형은 잔뜩 화가 난 채로 옆집으로 찾아갔대요.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방금 전까지 시끌시끌했던 그 집안이 일순간 고요해지더랍니다. 형은 문을 두드리며 저기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르륵 문이 열리는데 보통 문이 열리면 그 틈 사이로 집안에 빛이 새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 빛도 새어나오지 않고 문만 열리더래요. 인기척도 없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 형은 슬쩍 고개를 돌려 그 집안 쪽을 들여다보는데 그 순간 현관에서 형이 마주한 건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초점이 없이 입을 잔뜩 벌린 한 형체가 막 바바바바바바 이런 소리를 내더랍니다. 너무 놀란 형은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고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밤새 덜덜 떨다 지쳐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가온 그 주 주말 저와 부모님은 형의 첫 전셋집이다 보니까 멀지만 마산에서부터 집들이차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형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형네 집에서 가족들과 다 같이 TV도 보고 과일도 잘라 먹고 하던 중에 저는 여자친구와 문자로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얘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막 펑펑 울길래 달래준다고 잠깐 집 밖으로 나갔었는데
한창 달래주고 집에 들어오던 중 이 멘탈이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신을 놓고 있다가 모르고 형네 집이 아니라 옆집 문을 당겼어요. 근데 스르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안이 완전히 텅텅 비어 있어서 아, 옆집이 형네 집이구나 하고 다시 형네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나 방금 착각해서 옆집이 형네 집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 근데 옆집 완전히 텅텅 비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형이 놀라는 거예요. 옆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의아한 듯 묻길래 저는 그냥 텅텅 비어 있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자 뭔가에 놀란 듯 저한테 야,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집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역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 그 집에 텅 빈 안방 한가운데 봉지에 담긴 시루떡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형이 아, 나 못 살겠다 이러면서 가족들한테 지금껏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는데 그게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된 부모님들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다가 마산으로 돌아온 뒤에 지인으로부터 구해온 곳이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형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두고 지내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복숭아 나뭇가지를 현관에 둔 뒤로 형은 더 이상 옆집으로부터의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달쯤 있다가 그 집이 매매가 돼서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구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그 집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 줄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10살 전후에 있었던 일로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귀신 이야기 이런 건 아니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한번 적어봅니다. 그 당시 저는 동대문구에 있는 한 연립에 살고 있었습니다. 연립은 3층짜리 연립이었고 지하에도 거주세대가 있어서 연립의 담벼락 안쪽으로 푸세식 공용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화장실 좌측으로는 노란 장판이 깔린 평상이 있었고 우측으로는 옆동이랑 연결되는 길쭉한 화단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에 있는 그런 화단처럼 잘 관리되고 그런 화단은 아니었고 제 기억에 저도 거기에서 옥수수를 심어서 열매도 따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희 아버지와 동네 어르신들이 그 화단에 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김장독을 묻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집집마다 김치냉장고를 갖춰놓고 이런 거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뭐 우리 집만 그랬나? 하여튼 그게 너무 어릴 때라서 겨울이었는지 여름이었는지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구덩이에 넣어진 큰 항아리 안쪽으로는 비닐이 하나 더 떼어져서 김치가 잔뜩 담겨졌고
항아리가 다 묻히고 났을 땐 화단 위로 김장독의 뚜껑만 보였죠. 개수는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총 3개의 항아리가 묻혀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왼쪽에 있던 게 저희 집 거였어요. 서울 도심에 있는 연립주택이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은 보기 힘든 정겨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여튼 어린 시절의 저는 편식이 워낙 심해서 김치는 입에도 가져다 대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냥 엄마가 김장독에서 김치를 꺼내오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냥 같이 꺼내러 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김치 맛이 좀 이상하다고 말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야 김치를 먹지 않았으니까 맛이 어떻게 이상하다는 건지 알 바가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 식사 시간 무렵 집 바깥 화단에서 동네가 떠나가라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비명소리는 1층에 살던 엄마랑 함께 나란히 김장독을 묻었던 한 아줌마였어요. 놀란 엄마는 창밖을 내다보더니 서둘러 현관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궁금한 마음에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아줌마의 비명소리에 몇몇 주민들이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나이에 그곳에서 아주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고 태어나서 김치 안 먹길 잘했다고 생각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화단에 나가보니까 2번째 장독대는 열려 있었고 손에 비닐 장갑을 낀 1층 아줌마는 쭈그리고 앉아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넣어놓은 것인지 그 장독대 김치 안에 아직 성체가 안 된 죽은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흡사 젓갈 같았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때 저희 엄마도 문득 평소에 김치 맛이 이상하다고 한 게 막 떠올랐는지 가장 왼쪽에 있던 저희 김장독을 열어 김치를 파헤치는데 역시나 그 김치 중간에서 죽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화단에 묻혀있던 김장독 3개에 모두 죽은 고양이가 한 마리씩 나왔어요. 고양이가 뚜껑 열고 스스로 들어갔을 리는 없으니까 이건 분명 사람의 짓이었을 텐데 그 당시엔 건물에 보안 CCTV 이런 거 하나도 없었으니까 누구 짓인지 밝힐 수가 없었죠. 저희 어머니는 출산을 일찍 하신 편이라 저를 23살 때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꼴랑 30대 초반이었을 텐데 그 젊은 나이에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고양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 그것을 김장독을 열고 김치를 헤집고 그걸 넣어놓을 정도면 거의 사이코 아닌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동네에 섞여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게다가 천연덕스럽게 누가 그런 짓을 했대? 하며 연기를 하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소름 돋고 끔찍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과거의 그 일을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십니다. 저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이고요. 이건 저희 아버지께서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고 계신 저희 아버지는 제가 5살 때까지 건물 외벽 페인트공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대학교를 다니시던 아버지는 속도 위반으로 저를 임신하게 되었고, 무거운 책임감에 휴학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게 보이자 더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사장에 있는 높은 분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소개받은 일이 건물 외벽 페인트 공이었습니다. 일을 처음 배울 땐 너무 무서웠는데 숙련되고 난 뒤로는 물론 겁이 날 때도 있지만 혼자서 내려올 때도 있을 만큼 능숙하게 일을 해냈답니다. 그렇게 제가 태어나고 2살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께서는 잊지 못할 미스테리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경남에 있는 한 아파트의 외벽 페인팅 현장이었는데요. 오래돼서 변색된 아파트 벽을 새롭게 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같이 일하시는 분과 옥상에서 로프 작업을 하시고 꼭대기서부터 차례차례 페인트 작업을 시작했대요. 그 작업자분들과는 서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내려오며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아파트 전체를 통으로 도색해야 돼서 창문과 발코니 주변까지 세밀하게 색 작업을 해야 됐대요. 하여 본의 아니게 그 세대 창문 근처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파트에서 사전에 공지가 나갔다 보니까 그런 거 예민한 집은 커튼을 치거나 아니면 비어있거나 신경 안 쓰는 집도 있었대요. 그렇게 한창 작업을 하던 중 아버지 먼저 9층에서 8층 쪽으로 내려와 작업 중이었고, 곧 옆에 있던 작업자 아저씨도 9층에서 8층으로 내려왔대요.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하다 말고 갑자기 옆에 있던 작업자 아저씨가 "아우씨 놀래라. 형님, 여기 사람 목맸어." 이렇게 소리를 치더래요. 아버지는 "어? 진짜야?" 하며 깜짝 놀라 물었고, 그분은 진짜라며 그 높은 공중에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대요. "네, 여기 코비 아파트 105동 8층인데요. 사람이 목을 맸어요." 페인트 작업은 정해진 기한 안에 그 작업을 다 끝내줘야 돼서 하루에 어느 정도 칠해야 되는 그 할당량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아저씨와 아버지는 일단 경찰 오기 전까지는 칠하면서 내려가기로 했죠. 그 작업자 아저씨는 목매단 사람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작업을 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옆에서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은 죽은 사람은 여자고 되게 젊어 보였다고 했대요. 그렇게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내려가다가 경찰과 소방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단하고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고 위치가 어디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랑 소방서 분들이 아시는 사이인지 "여기 저번에 거기 아닙니까?" 이런 대화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세대주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경비원이 동행했고, 그러던 중 공교롭게 그 집 세대주인 젊은 남자분이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죠. 경찰관과 소방관은 사고 접수 내용을 설명하고 세대로 확인하기 위해 같이 올라갔고, 조만간 아파트에서 내려온 경찰관은 "혹시
목격하신 집이 저 집 확실합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아버지는 직접 본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고, 그 작업자 아저씨가 분명히 내가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자 그 경찰 측에서는 그 집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이다. 그리고 지금 저 집은 남자분 혼자만 살고 계신다 이러더랍니다. 심지어 위아래층으로도 다 멀쩡히 사람이 지내고 있고요. 그런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 경찰과 소방관은 철수했고 1층에는 아버지와 아저씨 그리고 경비원과 멀찍이 구경을 하던 주민들만 남았죠. 경비 아저씨는 서둘러 오인 신고라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며 돌려보냈고 아버지와 그 아저씨께 그런 걸 봤으면 우리 쪽에 먼저 알려줘야지 덜컥 신고를 하면 어떡하나? 동네 시끄러워지게 이러면서 핀잔을 줬대요. 아버지는 그 작업자분에게 너 제대로 본 거 맞냐고 이렇게 되물었고 그분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억울해했대요. 그러자 핀잔을 주었던 그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설마 자네가 장난 전화했을 거란 생각 전혀 안 해. 그런데 방금 그 집사람이 불과 3, 4개월 전에 목매고 자살했거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뒤숭숭한데 갑자기 경찰들이 닥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그때서야 두 분은 깨달았대요. 작업자 아저씨가 본 게 죽은 자의 혼이구나 하고요. 그 사건 이후 아빠와 아저씨는 작업반장한테 된통 깨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태어나서 가장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5살 때까지 외벽 페인팅 일을 하시다가 본인이 다치면 더 이상 가족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시곤 그 일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괴담 같은 이야기인데 저희 큰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흥미진진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과거 시골 읍내에 한 탕제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가족들 챙기거나 누구 기력 떨어졌다고 하면 장어도 다려 먹이고 생선이나 게소주 이런 거 많이 내려 먹었잖아요. 그 탕제원은 읍내에 몇 없는 탕제원 중에 하나였는데 근처 손님들은 그곳을 가장 많이 찾았다고 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은 거 많이 넣어서 즙이나 약도 잘 내린다고 그렇게 소문이 자자해서 요즘처럼 마케팅이나 광고 이런 건 필요도 없었죠. 그러던 중 그 탕제원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다른 탕제원 하나가 또 문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원래 있던 탕제원을 A, 새로 생긴 곳을 B 탕제원이라고 할게요. 새로운 탕제원이 생기자 원래 있던 A는 신경이야 쓰였겠지만 지방 시골이야 전부 단골에 지인의 정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크게 매출이 영향이 있을까? 하고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원래 가졌던 그 생각처럼 크게 영업에 타격이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날이 가면 갈수록 B탕제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고 간간히 A탕제원을 찾던 사람들도 점점 발길이 뜸해졌다고 해요. 탕제원이야 대형 할인마트처럼
손님들이 매번 세일을 따라 발길을 옮겨가는 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한번 발길 돌린 사람들은 계속 그곳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A탕제원 주인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중 한 번은 매번 대물붕어를 낚을 때마다 붕어즙을 쓰던 낚시꾼 최씨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 아저씨한테 A탕제원 주인이 물어봤대요. 요즘 사람들이 저쪽 탕제원으로 많이 빠졌는데 뭐 들은 이야기 없냐? 내가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거기가 특별해 보이는 것도 없고 참 알 길이 없네 하고요. 그러자 그 붕어 낚시꾼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장어하는 김씨가 그러더라고. 그쪽이 재료를 어째 쓰는지 먹어보면 좀 다르다는데? 또 누구는 맛도 좀 다르다고 하기도 하고. 그 말에 A탕제원 주인은 친한 마을 사람을 통해서 그 B탕제원에서 내렸다는 즙과 한약 같은 걸 직접 먹어보기도 했는데 맛만 봐선 딱히 다른 것을 모르겠더래요. 감초나 백봉령, 황기처럼 뭐 맛이나 효과를 내는 그런 배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탕제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먹어보면 어느 정도 안 돼요. 뭐가 들었는지. 하지만 직접 맛을 보니까 그닥 자기네 것보다 나은 것을 모르겠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난 A탕제원 사장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이상하게도 평소와 달리 아침에 몸도 너무 가볍고 눈도 번쩍 잘 떠지더랍니다. 야, 이거 다르네. 분명히 달라. 이거 뭔가 비법이 있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뭐 딱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탕제원 주인은 괜히 B탕제원 인근을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무슨 약을 드리는지 몰래 쳐다도 보고 했지만 전혀 모르겠더랍니다. 그러다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커진 탓에 급기야 한밤중에 B탕제원 안에 몰래 들어가 보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다려진 그 한약 건져낸 찌꺼기 있죠? 그 찌꺼기 망이 있어서 그걸 열어보았답니다. 그런데 뭐 별다른 것 없는 찌꺼기 속에서 뼈 조각 같은 게 하나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뼈야? 하고 뒤적거리고 있는데 이거 사람 뼈구나 하고 확신을 했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어금니가 나왔다고 합니다. 놀란 A의 주인은 일단 불이 나게 탕제원을 빠져나왔대요. 일단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임에도 분명했지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엔 남의 가게에 몰래 들어온 것도 그렇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했다간 믿을까? 내가 모함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한편 마을에서는 또 다른 무서운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는데 그건 마을 사람들의 조상 그리고 죽은 가족들이 꿈에 나와서 아들아, 이 다리가 불편해서 너무 걷기가 힘들구나. 엄마, 입이 너무 아파요.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와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이 집 저 집에서 종종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 한 아저씨께서는 조상님이 자꾸 팔이 아프다며 불편하다며 계속 반복해서 꿈에 나오자 이게 몇 자리가 문제인지 관이 부서진 건지 이참에 좋은 곳으로 이장을 해야 하나 싶어서 묘를 드러냈는데 그 묘를 드러내자 들어있던 유골에 팔과 치아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지멀쩡하게 묻힌 어르신이었거든요. 그 소문에 놀란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가족들의 묘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다른 유골들도 치아와 신체 중 일부에 뼈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산짐승이 그랬다기엔 묘 상태도 파헤쳐진 흔적 없이 멀쩡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이건 필시 사람 아니면 귀신의 짓일 거라며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A 탕제원 주인은 친했던 마을 주민 몇몇을 꼬드겨서 묘지 주변을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 그렇게 작당을 했고 한 번은 날을 잡아서 며칠 동안이나 밤새 그 주변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삽을 들고 그 묘지를 찾아 어슬렁대는 비탕제원 주인을 헌장에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 비탕제원 주인은 자기가 무덤을 판 게 아니라며 그렇게 발뺌을 했지만 A 탕제원 주인의 주도하에 아니 그럼 이 밤중에 약초라도 캐셨수? 일단 자네 탕제원으로 한번 가봅세. 이렇게 막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탕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번과 같이 한약 찌꺼기 안에 들어있는 치아와 뼈 조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날부로 비탕제원은 사람 뼈를 다려서 판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 유가족들에게 소송이며 뭐며 아주 문매를 맞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되찾은 줄 알았던 마을에서 몇몇 사람들 입에 이런 말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탕제원이 있지? 거기가 약 내렸을 때는 효과가 참 좋았지. 그치? 에이 이 양반이 못할 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게 아쉬우면 이제 저기 C탕제원이나 가봐. 거기도 괜찮게 잘 내린다고 하더라고. 시급이 3,800원이던 시절 저는 동작구에 있는 어느 한 PC방에서 평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는데요. 당시 제가 일하던 PC방 구조는 2층에 PC방이 있었고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그 중간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PC방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 안에는 PC방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들이나 매대에 채워넣을 라면이나 과자들, 그리고 사장님의 라꾸라꾸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일하는 동안은 그분이 왜 거기에서 머무르는지 뭐 그런 건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볼 땐 그냥 거기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평일에는 저녁 8시에 교대를 하면 그때부터 밤새 사장님이 카운터를 보시고 오전이 되면 저랑 교대 후 그 창고로 들어가서 계속 잠만 자다가 제가 퇴근할 때가 되면 창고에 들어가 사장님을 깨우고 나서 다시 교대하기를 계속 반복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사장님께서 주말 토요일에 대타 한 번만 가능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는 초중고딩들이 없어서 비교적 조용하게 게임만 하는 손님이 많은 데다가 사장님이 먹고 싶은 거는 다 배달시켜 먹도록 카드를 주셨거든요. 당시 제 나이 20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날은 저녁 8시에 맞춰서 PC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곤 주말 알바 누나와 교대를 하는데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코비야, 안에 사장님 계신다. 그래서 어? 근데 저 대타 왜 부른 거예요? 하고 물으니까 사장님이 졸린 건지 몸이 안 좋은 건지 자기는 오늘 꼭 잠 좀 자야겠다네? 이랬다는 겁니다. 뭐 이해는 갔습니다. 매일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계시니깐요. 그렇게 근무교대 후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10시 되면 청소년들 다 나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빠지고 그리고 12시 전에 집에 간 손님들 그 더러워진 자리를 치우고 나자 주말인데도 제법 한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무한도전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새벽 1시쯤 사장님이 막 눈을 비비면서 창고에서 나오시면서 코비 출근했구나. 근데 너 창고 들어왔었냐? 네? 아니요. 저 계속 카운터 보고 있었는데. 아, 그래? 그럼 여기 손님 못 들어오게 해라. 나 잘 거다. 아주 드물지만 손님이 많을 때는 처음 오시는 손님들께서 그 창고가 화장실인 줄 알고 문 열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가끔 들어갈 때가 있는데 매대에 과자나 라면 다 떨어지면 그거 부족한 거 가지러 가끔 들어가긴 했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시간은 흘러 한 새벽 2시쯤이었어요. 근데 또다시 사장님이 졸음 가득한 표정으로 나와서는 방금 너였어? 이러시길래 어떤 거요? 하고 물었죠. 그러자 방금 창고에서 나온 사람 이러길래 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사장님이 야, 손님 못 들어오게 하라니까?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간 사람도 나온 사람도 없었으니까 네? 아무도 들어간 사람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손님 여기 들어와서 한참 돌아다니다 문 열고 나갔거든? 그것도 못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야간이더라도 할 건 해야지. 이러면서 저를 혼내시는데 그 카운터의 위치가 손님이 창고문을 열고 닫으면 제가 못 볼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게다가 화장실을 갔던 적도 없고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창고는 항상 불을 다 꺼놓고 그 안에 있는 창문도 바깥으로 PC방 상호가 랩핑이 되어 있어서 빛이 거의 안 든단 말이에요. 잘못 들어가는 손님들 100이면 100. 문 열고는 화장실 아닌 거 알고 바로 닫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짜증을 좀 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안 한 게 뭐 있다고. 그리고 손님이 거기에 잘못 들어갔을지언정 바로 나오면 나왔지 왜 그 안을 돌아다니겠어요. 봐요. 여기 지금 다 단골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자기도 제 말에 수긍을 한 건지 한숨을 한번 푹 내쉬곤 다시 창고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저 양반이 꿈꿨나 싶었죠. 그리고 한 30분 정도 뒤에 술을 잔뜩 먹고 친구들끼리 스타크래프트를 하러 온 손님 4명인가가 들어왔어요. 그리곤 사이좋게 컵라면을 한 개씩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둘씩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라면이 한 개가 부족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라면을 꺼내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열었는데 아주 옅게 깔린 창밖 불빛 안쪽으로 누군가 엄청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창고가 제법 평수가 큰데다가 너무 어두워서 정말 누군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낮게 쫙 깔린 목소리로 저승사자.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싶어서 저는 잔소리 들을 것을 무릅쓰고 창고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 안을 뱅글뱅글 돌고 있던 그 사람은 바로 사장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사장님 뭐 하세요? 하고 물었고 그대로 눈을 뜬 상태로 한 3초간 멍하니 멈춰있던 사장님은 이거 뭐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 라면 꺼내러 왔는데 사장님 혼자서 불 다 꺼놓고 걷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본인이 저승사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자 내가 미쳤나? 왜 그랬지? 이러며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땐 무섭고 이런 것보다는 젊은 사장놈이 노망이 났구나 이러고 말았죠. 이후 아침 8시까지는 사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매장 청소를 한 뒤에 주말 오전 누나와 교대한 후에 퇴근을 했습니다. 야간이었지만 나름 편하게 일도 했고 하루 정도 밤샜다고 끄떡할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친구랑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 그렇게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한 저녁 8시쯤 되어 오전 알바 누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뭐 부탁할까 봐서 귀찮아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문자가 하나 도착을 해요. 코비야, 사장님 죽었어. 저는 곧바로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누나가 퇴근 시간이 돼서 교대하려고 창고에 들어가서 사장님을 불렀는데 평소에는 부르면 잘 일어나던 사장님이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해서 불을 켰대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있길래 가서 흔들어서 깨우려고 하는데 죽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저한테도 전화도 하고 거기 있는 나이 든 단골 아저씨들한테 부탁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죽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누구냐고 했을 때 저승사자 이렇게 했던 그 말이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사장님의 큰형이란 사람으로부터 임금을 정산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장님이 심혈관계 문제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충분히 오래 자도 밤낮이 바뀌는 게 체질이 아닌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24시간 내내 어두컴컴하고 환기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만 생활하고 라면이랑 짜장면 같은 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점차 심장과 혈관에 데미지가 오고 있었나 봐요. 당시 사장님 나이가 40이 안 됐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저승사자와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34살 직장인 남성입니다. 코비에팁이라는 이름이 베트남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고서 제가 베트남 여행할 때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때는 2017년. 저는 여름 휴가로 베트남 호치민에 여행을 갔다가 완전히 그 여행지의 분위기에 매료돼서 급기야 퇴사를 하고 한 4개월 정도를 베트남에 거주? 아니, 여행을 하다 왔습니다. 당시 호치민 10군에 있는 단기 계약이 가능한 원룸을 찾아서 그곳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머물던 약 4개월간은 그 동네에서 한국인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고 저도 그 동네 주민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몇 동네 주민들과는 점심도 같이 먹었고 젊은 애들이랑은 밤에 여행지에 가서 같이 맥주도 먹고 신나게 즐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라고 하는 여자애랑 되게 많이 친했습니다. 제가 살던 원룸과 딱 3블럭 떨어진 골목에 살던 2살 어린 여동생이었는데요. 저랑 걔랑 친해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 친구가 영어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사소통이 수월했거든요. 그 친구에게 여자로서 마음이 갔다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좋았고 대화가 잘 되다 보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죠. 어차피 얘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친구가 아주 골칫덩이였습니다. 트랑은 꽤 오랫동안 만나온 사이라고 했는데 바람피다가 걸린 적도 있고 굉장히 속을 많이 썩이는 모양이더군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능력이 좋은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가 남자친구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데다 베트남에선 이미 홍기가 꽉 차가고 있는 나이라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문화만 다르지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여행자였던 저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아쉬운 마음에 딱 한 달만 더 놀고 한국 가서 제대로 직장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자를 1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휴양지인 다낭으로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6박 7일로요. 그렇게 다낭에 다녀와서 2주 정도 호치민에 더 있다가 짐 챙겨서 한국으로 떠날 요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다낭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는데 트한테 만나서 얘기 좀 들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트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차였다는 거예요. 눈이 땡땡 부은 거 보니까 집에서 한참 울었나 봐요. 하지만 제 앞에서는 엄청 덤덤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위로도 해주면서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그럴 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전에 말한 그 다낭 여행 내일이면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답답한데 멀리 여행이나 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답답할 만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베트남에서 그 나이면 거의 홍기가 꽉 찬 여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 생각할 나이에 정말 사랑했던 남자한테 매정하게 차여버리니까 복잡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잘 달래주고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공항으로 갔다가 다낭으로 떠났고, 휴양지는 또 이런 맛이 있구나 하며 정말 재밌게 한참 즐겼습니다. 그리고 여행 5일차 아침에 밤중에 이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아너이, 나도 여행 떠난다. 그동안 고마웠어. 하고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떠나기로 했구나. 잘 다녀와. 야, 그리고 어차피 나 호치민 들릴 건데 무슨 벌써 작별이야. 가서 보자. 이렇게 답장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다낭 여행 일정을 마치고 호치민에 돌아온 저는 방에 짐을 내려놓자마자 여행의 피로 때문인지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제가 눈을 떴을 땐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잤더니 너무 추워서 잠깐 환기 좀 시키려고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여는데, 창문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 베란다에 트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딴 사람 집이니까 뭔가 이상해서 어이 트어이 이러고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가 무섭게 갑자기 주섬주섬 이렇게 베란다 담을 타더니 그대로 아래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라서 그대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아직 의식이 붙어있는 건지 뭔지 사후경직처럼 막 몸을 꿈찔꿈찔하길래 너무 놀라서 1층으로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창가 밑으로 가보니까 감쪽같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하는 생각도 뭘 지나가면서 보거나 비몽사몽하거나 뭐 그럴 때야 그럴 수 있는데, 의식도 분명한 제가 완전히 또렷하게 본 거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이 바짝 든 상태에서 골목을 빠져나와 주변을 둘러봤는데, 트가 살고 있는 집 골목 쪽이 늦은 시간인데도 훤하고 어수선한 게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그쪽 방향으로 홀린 듯 걸어가 봤는데 장례식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걸려있는 사진이 트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죠. 얘 죽었구나 하고요. 그리고 장례식 중인 트의 집 앞을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안 주무시고 계시던 트의 어머니가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표정으로 오셔가지고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베트남어로 이런저런 말을 하셨습니다. 뭔가 슬픔과 한탄과 뭐 고마움? 이런 것들이 담겨있던 것 같아요. 느낌에. 저는 전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고개만 끄덕이며 주시는 차 한 잔을 얻어먹고 나왔는데요. 저는 알 수 있었죠. 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요. 얘가 말한 여행이 그냥 여행이 아니었구나 하고 뒤늦게 후회를 했죠. 미리 알았더라면 좀 달래라도 봤을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던 그것은 아마 트가 작별을 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네에 정이 많이 들었지만 여행 마지막에 꿀꿀한 기분에 젖어있고 싶지 않아서 한 일주일 정도는 좋은 호텔에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